자, 좀 요즘 언론에 이제는 사건 사고라든가 마약 이렇게 뭐 베트남 분들 이렇게 좀 연루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어때요? 좀 그런 게 언론에 보시면서 좀 걱정이 돼요. 네. 왜냐면은 제 아내가 베트남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뭐 하는 일이 이제 베트남과 관련된 일인데, 그리고 한국에서 뭐 다국적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가 어울려서 사는 게 이게 공존하는 삶이 이렇게 편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또 쏠림 현상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12월인가? 작년 12월인가 수원에서 저 합동단속이 한번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때 거기 어디 클럽인가? 우리 직원이 거기 현장 단속 통역으로 나가 있어서 알아요.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니까 이제 뭐 베트남 사람, 뭐 베트남 사람, 뭐 중국 사람, 뭐 태국 사람 다 해가 또 한국 사람 마약, 그래서 거기서 마약 소지자 그고 마약 투약자도 잡히고 그런 건들이 곳곳에서 생겨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약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요즘 들으면 베트남발 마약 들어오는 게 많더라고. 물론 이제 사람이 다양해지고 많이 오면 그런 이제 문제는 뭐 생길 수 있다고 이제 보는데, 어찌 됐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사회통합 되는 데는 뭐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도 마약에 관련된 법이 굉장히 강해요. 사형까지 시키고 그러거든요. 뭐 중국도 그러겠지만은. 그런데도 어떻게 마약이 이렇게 들어나? 난 참 야, 너희들 마약은 마약하는 친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약이?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은요, 마약 단속과 관련돼서 이 베트남인들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박창더 이 한국 이민사회 전문가협회 이 국제교류 협력본부장하고의 대화 내용 먼저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 베트남이냐고요? 최근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통계를 보니까요, 이 중국인 다음으로 이 베트남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중국 이 조선족 동포들을 포함을 해서 지금 한 100만 가까이가 되죠. 거기에 조선족 동포들이 한 69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한 30만 명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데, 역시 이 베트남인들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30만 명 이렇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이 베트남이 97,096명, 거의 10만 명 가까이가 되죠. 이 중국이 74,466명. 네, 그러면 훨씬 이 베트남에서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결혼 이민자도 이 중국보다 더 높게 이 베트남에서 이 국제 결혼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이 베트남 인구가 많이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에 온 베트남인들도 많지만은 이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더 이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이주민 공동체,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는 줄곧 이 중국인, 이 중국 동포들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베트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에도 보면은 이 사건 사고, 그때는 주로 이 중국 동포, 이 중국인들의 사건 사고가 주로 이루었는데, 이제는 베트남이 이렇게 주요하게 떠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한국 이민사회 전문가협회 이 박창더 이 국제교류협력본부장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박창더 국제교류협력본부장은 저희 이민사회 팀, 저희 동포세계 이코리아 월드의 이민사회 팀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박창덕 본부장은 2008년 이 베트남 여성하고 이 국제결혼을 한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달 최근이죠. 인하대학교에서는 다문화사회연구 이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베트남의 사회가 돼서 이제는 베트남과 관련돼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생활 속에 이 베트남의 이 전문가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박창덕 본부장 통해서 최근에 언론에 비치는 이 베트남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 베트남 현지에서의 이 베트남인들을 어떻게 지켜봤는지 그리고 베트남인들의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뭐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1, 2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해드리고 3부에는 이 계절 근로자와 관련돼서 박창덕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이민사회 전문가협회에서 국제교류 협력 본부장을 맡고 있고, 저는 이제 사무실은 서울 양천구에 있어서 여기서는 저 지부장을 맡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2008년도에요. 네. 2008년도에 베트남에서 지금 이제 아내 만나 가지고 여기 아내를 만난 다음에 음. 베트남도 가시고. 그렇죠. 이제 바로 간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살면서 하니까 이제 뭐 언어 소통부터 해서 뭐 생활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까 대화도 모르고 네. 문화도 모르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제 다문화 전부 다문화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다문화 뭐고 네. 그러면은 나도 이제 다문화 가족이면은 또 애가 태어나고 음. 그래서 뭐 이래저래 논문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보니까 이 좋은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자녀들 걱정부터 해서 뭐 부부들 간에 뭐 이런 뭐 이혼이나 뭐 이런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다가 베트남에 이제 좀 생활을 좀 해보겠다 하고 들어간 게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정리하고 들어간 게 2017년이죠. 2017년. 네, 2017년에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거기서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이제 들어온 거는 22년. 2017년 그러면 베트남 어디에서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북쪽 쪽에 있었죠. 주로 이제 아내 고향인 이제 꽝린 하이퐁 쪽에 있다가 채종 하노이에 있다가 그 전에 뭐 중남부지방 뭐 이제 당락성이라는 이제 그것도 있어요. 저 달란 옆에 이제 거기에서도 한 2년 좀 뭐 한국어 좀 가르치고 있었고 뭐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2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코로나 끝나고 들어왔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베트남에서 거기 현지인들한테 한국어 그렇죠. 가르치시면서 예. 활동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에 유학 오고 싶은 사람들 그 대상으로 유학도 저희가 이제 안내해주고 이제 그런 업무를 주로 했었죠. 네. 현지에서 바라본 베트남은 어땠어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생활한 거니까 이제 주관적인 얘기만 이렇게 좀 드리면 뭐 저야 뭐 베트남에 대한 감정은 뭐 좋아요. 네. 뭐 나쁜 것도 없고 좋기도 하는데 이제 개인을 넘어서 어떤 이제 사업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정책적으로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참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좀 모른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제 베트남의 나라, 베트남의 뭐 정서, 사회, 뭐 정치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잘 모르고 그냥 정서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살았어 베트남 집어넣구나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뭐 과거에 베트남에 대한 이제 아픈 상처를 준 기억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은 또 다르죠. 제가 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특별히 뭐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좀 말씀을 좀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잘 모르는지. 뭐 이런 거죠. 이제 이게 또 잘못 얘기하면 네. 이제 오해 살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고 할 때 조금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을 세우고 뭐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좀 만들어 내가는데 그쪽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그리고 뭐 회의했던 내용이 그 다음 날에 가서 그 다음도 한 단계 한 단계 좀 발전되고 이렇게 돼서 결론 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어제까지 된다. 된다는 게 오늘 안 되는 안 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이제 오다를 냈어요. 그럼 이제 언제쯤에 이 물건이 납품이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이 제품, 이 퀄리티, 이 가격 해줄 수 있겠냐? 그러면은 된다. 이 정도 다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체크할 때마다 다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남았다. 15일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문제 없냐? 문제. 그러니까 오늘 납품 날이야. 오늘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된 게 날짜가 뭐 2, 3일 지나서 더 기다려주면 될 수 있는 문제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날짜하고 상관없이 청소부터 안 됐던 거야. 근데 이제 그거야 뭐 그쪽에 뭐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겠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해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가면 보면 좀 낙천적이에요. 뭐 이 일을 뭐 안 될 수도 있고 편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안 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했지. 뭐 이런 것도 그런 있고요. 얘기를 하니까 딱 이렇게 보면 책임감이 조금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네. 보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수 같이 있겠죠. 사업하는 사람들 나중에 된다 해놓고 그것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사업가라고 하면 사전에 조사도 하고 뭐 준비를 잘해서 사업가의 그래요. 잘못이지. 예. 그게 한때는 한국인들이 한중 수교가 되면서 중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죠. 그때 뭐 예. 인건비 문제도 있고 네, 또 시장 개척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2017년쯤에 지금 좀 베트남을 가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이 이제 사드 문제 터지고 막 하면서 그렇죠. 예.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을 제의로 많이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갔던 분들이. 2000년 초반 때 막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15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베트남에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가요? 그래서 시정조사 때문에 1년에 한 4-5번씩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때 한국 기업이 한 4-5천 개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한 12,000개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파산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큰 법인 대기업이 나가기도 했지만은 이제 개개인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가 있죠. 근데 보시기에 지금 뭐 중국은 점점 뭐 언제든 한국 기업이 이제 빠지는 거고 그렇죠. 베트남이 이제는 제2의 한국의 진출 루트가 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대안으로서의 대안으로서 보면 뭐 저도 이제 그렇게 큰 기업을 하는 사람 아니니까 네. 뭐 잘 모르겠어요. 잘 네. 모르겠는데 기업 이쪽에 있는 대표들 만나 보면은 자리 잡으신 분들은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건 인건비가 중국 영향처럼 이제 인건비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 그리고 뭐 지금이야 좀 나아지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책임, 뭐 출퇴근이라든지 뭐 업무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어떤 업무의 완성도 이런 게 그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잘 통제도 안 되고 뭐 이래서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런 거 빼고 하면은 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이제 또 리스크가 사회주의 리스크가 하나 또 있죠. 사회주의. 뭐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많이 나타났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다 좋다 이렇게 했었지만은 결국은 뭐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 나부터 살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비춰보면 당연한 건데 어찌됐든 코로나 때 참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공통적으로 다 말씀하셨던 우리 교민들이 이게 정말 사회주의 리스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죠. 근데 뭐 이해가 되기도 되지만 일단 마음은 아프니까 그렇게. 그리고 뭐 한국에 오면은 일단은 지금 보니까 모든 수치가 이제 중국인들 있잖아요. 한국에 온 그렇죠. 중국인은 수치를 넘었어요. 유학생 수도 더 많아진 것 같고 국제 결혼자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작년인가 지난년인가 네. 봤을 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국가가 베트남이에요. 예전에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이제 1위가 베트남. 제일 많이 들어. 지금 제가 인천 주류국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 이제 국제 결혼 이제 하는 이제 한국 국적의 분들을 이제 사례 담당해서 제가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30명 가까이 돼요. 교육 음. 받으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 보통 평균 10명에서 15분이 베트남 분들하고 결혼하시더라고요. 30명 중에 네. 50% 네. 이상을 차지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뭐 한 45, 50% 정도는 베트남 분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추세를 봤을 때 결혼자나 유학생이나 어쨌든 베트남인들과 한국과의 그 교류라든가 한국에 들어오는 이 인원도 빠른 속도로 늘지 않겠는가. 그렇죠. 뭐 올해 그 인구 유입 저 보니까 이나인하고 궤적으로 예. 보니까 그 20만 명이잖아요. 예. 21만 명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이제 16개, 17개 나라에서 이나인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베트남 옆에 인근 나라들도 같이 오는 거니까 하여튼 동남아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결혼도 그렇고 유학생도 그렇고. 베트남에서 베트남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어때요? 이제 제가 이제 만나는 분야가 이제 좁다 보니까 거기만 놓고 얘기를 하면 한국을 좋아해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고 이제 한국 이제 진로 컨설팅을 하면서 한 번씩 질문을 해보는데 일본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선진국이 아니냐. 근데 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쪽이 있을 건데 왜 너희는 한국이 좋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첫째 한국은 그냥 좋다. 뭐 내 친구가 한국에 많이 있다. 뭐 내 이웃이 한국에 뭐 시집가 있다 뭐 있다 보다 이제 이런 가까운 분이 있다 이거 하나고 이제 또 경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본은 아직까지 임금에 차등을 둬요. 근데 한국은 똑같이 주잖아요. 최저임금이.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좋고 이건 또 이건 그 중에 일부가 저한테 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속편하게 야 니네들 다 까놓고 얘기해봐 이제 이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니 한국은 불법주의하기 괜찮은 나라예요. 불체. 물론 이제 사람이 살면서 뭐 어떤 행정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뭐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살다가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뭐 부채자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어찌 됐든 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와 아예 작정하고 시작부터 그 작정하고 들어오는 건 좀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있으면서 느낀 거는 작정하고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의외로 많다. 이거는 나중에 한국 사회의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그냥 베트남인들은 그래도 뭐 호의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건데 예. 한국 사람들도 이제 제가 만나보면 베트남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너무 좋게 평가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나빠요. 네.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 이제 고용주에 저희가 몇 분 이제 알선을 해주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데 우리 회원들 이렇게 보내주는데 고용주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사람들 너무 성실하게 일 잘한다.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뭐 베트남 애들 이런 애들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나눠지는 게 태국 분들이 은근히 불법 체류자들이 많잖아요. 태국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 7, 80%는 다 마음에 들어해요. 고용주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일도 또 잘한대.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나 뭐 이런 쪽에 봤을 때는 태국이 일을 제일 잘하고 베트남은 좀 호불호가 너무 갈리고 좀 이런 상황 같아요. 이제 2인 고용을 하는 그 고용주들도 이렇게 한 번씩 만나보면 뭐 완전히 호불호가 갈려요. 좋다, 나쁘다. 나쁘다. 네. 또 주로 농촌에서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많이 있죠. 농촌에서 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 농촌에 살지만 농사를 안 지는 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거죠. 부모가 농사를 쳐. 그러니까 난 회사를 다니다가 부모 시간 있고 뭐 쉬는 날은 그때 농사 좀 도와주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네. 이런 경우가. 근데 이제 농사라는 게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농사라는 게 농사 짓는 방법도 다르고 다 언어도 안 통하고 오면은 음식도 다르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겠냐고. 그럼 한국에 온 사람들의 학력 정도? 보통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은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대로 보면 40대 전 이제 30대까지는 거의 다가 고졸 이상은 되고 이제 40대에서 이제 뭐 중졸이나 고졸 이렇게 좀 그 학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럼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좀 한국어도 좀 습득 좀 하고 이렇게 오나? 안 해요. 이게 왜냐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내가 한국의 계절 근로자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은 내가 공부를 하죠. 근데 갈지도 모르고 안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몰라. 근데 내가 그거를 투자를 한다?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지. 우리 같으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래? 어차피 공부하는 거 내 거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확실한 게 아니면 안 해. 근데 한국에 이제 비자를 때 뭐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계절 제도적으로는, 근로자 제도에 참 이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이 잘 안 돼요. 뭐 이제 법무부에다도 제안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2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어디예요? 신안이나 보성이나 뭐 그쪽 남쪽은 좀 따뜻하니까 지금 농사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근로자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비자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와. 그리고 또 출국마다 시기가 집중되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그러니까.